근데 춘향전이나 신청전이나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춘향이나 신청이가 그 전면에 나오진 못해요. 빠지는 장면도 나올 거고 춘향전 같은 경우도 고3 지문에서는 이몽룡하고 둘이 뭐 사랑 나누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알면서 출장하거나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4번 보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춘향전의 서사에서 계층 간의 갈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준다. 계층 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보여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갈등은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장책 인물 간의 인식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고 신마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작존 인물 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딱 하나지. 춘향이를 기생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게 볼 거냐에 따라서 춘향에 대한 대접 자체를 다르게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춘향의 신분은 서자의 서술에서 규정된 명명적 신분 외에도 작중 인물들이 춘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된 인식적 신분, 이런 현실적인 신분과 다르게 춘향이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윤리적 가치와 이념의 근간에 이르는 신분적 정체성이 이념적 신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당연히 춘향이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 거야? 기생이 아니라 생각하겠죠. 근데 변사토가 얘한테 수청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건 뭐야? 넌 기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만약에 춘향 자체가 기생이라 생각 안 했으면 수청들란 얘기 자체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자, 특히 인식적 신분과 이념적 신분 간의 괴리와 모순은, 그러면 이 두 개가 괴리하고 모순한다는 건 이 두 개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갈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갈등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작품 해석의 주안점으로 삼을 만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의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갈등 부분만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야. 딱 이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변사토가 나오고 이몽룡 자체가 없어야 되죠. 이몽룡 자체는 그거 아니잖아. 얘한테 넌 기생이니까 평생 가야를 맺자. 이건 아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 가보세요 한번. 사또가 순우를 불러 묻는 말이 기생정보 다 되어도 춘향이 안 부르니 혹시 은퇴했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기한 사또는 누굴 얘기한 거야? 변사또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미 얘가 뭐하고 있어? 기생정보가 됐는데 왜 춘향이 안 나와? 그 얘기는 춘향이를 이미 뭐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순우가 여쭈되 춘향이 어미는 기생인데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 사또가 묻기를 춘향이가 기생이 아니면 어찌 그 중에 있는 아이 이름이 그리 유명한가? 기생이니까 유명한 거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기생이 아니면 우리가 양반의 여자를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순우가 여쭈되 원래는 기생의 딸입니다. 덕색이 있는 까닭에 검문세족 양반네와 일등제사 한명들과 내려오신 관리마다 구경하고자 간청하지만 근데 내려오신 관리마다 구경하자 간청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 얘가 이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이미 유명한 형태가 되고 있는 거잖아. 대단한데? 하지만 그림을 보지 않는 걸로. 그림 보면 좀 실망해요. 못생기지는 않았는데 예쁘진 않아요. 왜냐면 미인상이 다르니까 지금하고.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의 미인상은 좀 얼굴 하얗고 키가 뭐 되게 크지 않고 그 다음 좀 통통하고 이런 게 좀 미인상이지 지금처럼 말라 비틀어진 게 미인상은 아니잖아요. 저기 있네 말라 비틀어진 이가. 그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건 있나요? 제 뒤에서 보면 여자 같아. 지저분한 머리 하는 여자. 그치? 지저분한 머리가 있어. 웨이브 많이 지금 뽀글이 머리 뭐 그런 느낌. 좀 화났어요 방금 좀. 그죠? 머리는 감았지만 안 감은 것 같은 느낌. 자, 그 다음 볼게요. 속상해요 진짜. 머리를 피세요. 그대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양반 상하 왕눈하고 한국내 사람인 수인들도 10년에 한 번이나 얼굴을 보되 말 한마디 없었더니 한의정은 영문인지 구관사투자제 이도련님과 백년가야를 맺싸웠고 도련님 가실 때 장가등에 데려가마라고 당부하고 춘향도 그렇게 하고 수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를 부르는 것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순우는 뭐 한 거야? 춘향의 신분을 기본적으로 기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가 화를 낸다. 아니 무식한 성문 무슨 소리냐? 어떠한 양반이고 어머나 버디가 계시고 장가도 되기 전에 도련님이 시골에서 처벌하다 살자고 할까? 그러면 딱 봐도 이건 무슨 말이야? 변사도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당시 사대부에 볼 때는 아니 벼슬도 안 한 애가 결혼도 안 한 애가 첩지를 먼저 하는 게 실제로 사대부의 도리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 당시 사대부의 도리라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는 다시 그런 말이 입밖에 되면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내가 저 하나를 보려는데 못 보고 그냥 전면 말고 불러라. 그럼 처음부터 기생정보는 춘향이를 곤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춘향이를 부르란 명령이 나는데 2번과 5번이 어쩐다. 춘향이가 기생도 아닐 뿐 아니오라. 전인삽도자재 도련님과 맹세가 중하온데 나이는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양반이라. 춘향을 부르면 사또 체면이 손상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걱정했으면 부른다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사또가 더 성을 내며 만일 춘향을 늦게 들어오면 호장이와 각부서 두목들을 모두 쫓아버릴 것이니 빨리 대화를 못할까?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변사또는 권인정이죠. 자기의 펄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 거잖아. 내리갈고. 자, 육방이 수동하고 각부서 두목이 넋을 잃어 김번수야 이번수야 이런 별일이 또 있느냐? 불쌍하다 춘향정절 가량하게 되기 쉽다. 사도 홍보가 너무 엄하니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사령과 간노가 뒤섞여서 춘향의 집 앞에 당도하니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간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를 도련님만 생각해서 우는데 망측한 하늘당했으니 소리가 어찌 화평할 수 있겠는가? 그럼 맨 마지막 뭐가 얘기한 거야? 솔직히 지적 개입에서 얘기한 거죠. 도련님 생각으로 얘는 뭐 할 거야? 소리가 좋지 않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춘향의 심리 위주로 얘기해 준 거죠. 자, 춘향. 사또가 매우 혹하여 책방에 가 회계라님을 모시라고 하여라. 회계 보는 사원들이 들어오는 것이었고 사또가 매우 기뻐. 자네 보게 저게 춘향일세. 아, 그 계집 매우 예쁜 것이 잘생겼어. 잘생겼다고? 좀 이상한데. 그지? 여기서 계집이라는 표현은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여자애를 계집애라고도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사또께서 서울 계실 때보다 춘향 하시더니 한번 구경할 만하오. 그러면 결국은 뭐 한 거야? 이런 춘향 자체의 이름이 말 그대로 뭐 이건 서울까지 유명하게끔 알려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변사또는 이미 서울에 있을 때보다 춘향이가 예쁘다는 걸 알고 여기 왔다는 거잖아. 대단하다. 말이 되냐? 이게 실제로 말이 안 되죠. 얘가 기생들의 실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설이니까 받아들인 거죠. 사또가 웃으며 자네가 중매하겠나? 이렇게 앉았더니 사또가 당초에 춘향을 부르지 말고 중매쟁이를 보내시어 보시는 게 옳았을 것을 이를 좀 경실하게 하였소만 이미 불렀으니 아마도 혼인할 밖에 다른 수가 없어. 사또가 매우 기뻐 춘향들을 분부하되 오늘부터 몸단장 바르게 하고 수천을 와해라. 사또 분부항서 하나 일부 동사 받아보니 분부 시행 못하겠어. 일부 동사가 뭔데? 일부 동사 말 그대로 한 사람만 섬긴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일부 동사라는 말은 결국 뭐야 거야? 이 춘향 자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는 이몽룡과 이미 언약했어. 맞아. 이런 거죠. 얘가 아직 개념이 없네, 그지? 사또한테 이제 쳐 죽으려고. 사또가 웃으며 말한다. 아직까지는 늦지. 아름답구나, 계집이로구나, 내가 진정 열려구나. 이건 진짜로 칭찬하는 말이지. 왜냐면 바로 그냥, 아이고, 당연히 걔가 사또 추천 드려야죠. 하면 너무 애가 신뢰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칭찬해 주는 거야. 내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예쁘냐? 당연한 말이로다. 그러나 이수재는 서울사대부의 자제로 명문기족의 사회가 되었으니 한순간의 사랑으로 잠깐 기생이라도 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는가? 너는 원래 정절이 있어 정절 지키다가 고근육을 늙어가고 백발이 난무하여 광물 같은 무정한 세월을 한탄한때 불쌍고 가려운 게 너 아니면 누구겠는가? 내 아무리 수전한들 열녀 칭찬을 누가 하겠는가? 왜? 이몽룡이 실제로 너 안 데려가면 너를 칭찬하는 사람 누가 있을 거야? 없어. 이몽룡 벌써 갔다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다 버려두고 내골 사또에게 매임이 오느냐 아니면 어린 이몽룡에게 매임이 오느냐 내가 좀 말 좀 해라. 춘향이 어쩌되 충신불산 이본이여 열녀불경 이부라. 절개를 공부하고자 하는 데는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고 열녀불경 이부이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뭐 한다는 거야? 나는 이몽룡에 대한 섬김을
실제로는 끝까지 가져갈 테니까 죽으다 살린다 알아서 해. 나는 그래도 네 수청은 거절한다. 이런 거잖아. 이때 회기나리가 나서서 하는 말이 여봐라 그냥 요망하구나. 사또일생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사또의 평생 소원은 미인을 얻는 것이다. 쓰레기인데 거의. 왜냐면 실제로 사또라면 뭘 해야 돼? 오를 잘 다스리는 게 힘들지. 무슨 기생종 걸라고 오는 게 아니잖아. 마음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되게 사또가 쓰레기처럼 보이죠. 그죠? 자, 내 여러 번 사랑할 게 무엇이냐? 사또께 오서 너를 축켜 세워서 하는 말씀이지 너 같은 기생우리에게. 그러면 회개나리는 얘를 뭐로 인식하는 거야? 기생으로 인식하는 거잖아. 아예 대놓고. 수절이 무엇이냐? 정절이 무엇인가? 그렇지. 기생으로 인식을 해야지 네 정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국가는 전성하고 식마산도 영접함이 범도에 당연하고 사리에도 당연한데 괜한 말하지 말고 너 같은 처음 기생군에게 춘열부가 웬 말이냐. 이때 춘열이가 기가 막혀 앉아서 여쭈오되 충효일녀 상하가 있어? 계급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얘기지. 자세히 들으시오. 기생을 말합시다. 충효일녀 없다고 하니 남단치 않겠습니다. 해서 기생 동선이는 동성명에 죽어있고 산천기생 아이로되 칠거지야 능이 알고 전주기생 문계는 우리나라 충렬로 충렬문에 모셔놓고 길이길이 받들고 청주기생 회오리는 3층각에 올라있고 평양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있고 안동기생 일지용은 살았을 때 연령은 지응에 정경군이 있사오니 기행모함 마세요. 쉽게 가면 기생도 뭐가 가능합니다. 연령 가능합니다. 꺼지세요. 이런 거잖아. 춘향이 같이 사주오게 여쭈오되 당초에 이수대 만날 때 상가바다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소처의 한결같은 정대를 맹금 같은 용맹이라도 떼어내지 못할 것이다. 소진과 장애의 입담인들 철의 마음을 옮겨가지 못할 것이다. 공명성생의 높은 재주로 등납품 빌었지만 일편단신 소녀의 마음은 굴복하지 못할 것이다. 기산의 허유는 유임금의 청거를 거절했고 서산의 백이숙제 두 사람은 준하의 국시에 못지않고 굶어 죽었으니 만약 허유가 없었으면 소태들한 선비 누가 되며 백이숙제 없었으면 간신도덕도 많을 것이다. 첩의 몸이 비록 천한기집이만 다 이들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 제가 이렇게 절개와 춘녀를 지키는 사람들 다 기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삶의 첩이 되어 남편을 배반한 것은 벼슬하는 감정인데 나라 배반과 같사오니 처분들어가세요. 결국은 내가 이몽룡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은 신하가 나라를 배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A본의 특징은 딱 뭐야? 말 그대로 이런 변상도하고 춘향의 수청 거부와 수청 불라는 거에 발전을 보여준 거지. 딱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이거 말하기 진짜 불편하네. 어금니가 없으니까 말이 세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어금니 뽑아보면 가능할까? 괜찮을까? 다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밥을 먹을 때는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말할 때는 되게 불편하네. 자꾸 여기서 말이 세 보이네. 어금니 넣어야 되는데 빨리 6개월인데 몸안에 그 잎을 나는데 그게 인간의 과학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빼자마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학력이 있어야지. 보고 뭐 잇몸 차고 뭐 삼결 나사 벗고 삼결되기 이해하고 인간의 과학력은 그거밖에 안 돼.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니네나 나나 200살은 못 살 것 같아. 우리의 과학력은 고작 그 정도니까. 그치? 이런 생각을 가끔 내가 하게 돼. 인간의 과학력 봐봐. 맨날 뭐 아직도 소비 이용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무슨 친환경이야. 반친환경이지. 우리나라 봐봐. 태양력이나 수력이 얼마나 돼. 원자력 얼마나 되냐고. 전부 다 이거 석유하고 때려박는 건데 그게 뭐가 조선모사지 뭐 이런 느낌. 자 이제 사또가 어쨌든 열어받았어. 2년 들어라. 모방과 대역하는 데는 능기처참하고 관장을 조롱하는 데는 율법에 적혀있고 관장을 거역한 데는 엄한 형벌과 함께 귀양 보낼 것이다. 죽는다고 설화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하게 뭐하고 있는 거야? 협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결국 얘가 뭐하는 거야? 승리자고 얘가 결국은 패배자인 거지. 하지만 춘향이가 뭐 했어? 자기의 정절은 지켰지. 패배는 했지만 정절까지는 지키는 장면까지만 나온 거죠, 이 장면이.
생각보다 이게 적자 미상으로 보기에는 중국에 있는 고사들은 상당히 많이 끌어왔죠. 맨 마지막에 볼 때. 그러니까 실제로 춘향전 원전을 보면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향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당연히 뭐 정절에 대한 신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생 자체가 실제로 이봉룡 자체를 기다린다는 건 뭘 보여줘? 신분의 반이지. 그 다음 계층 간의 신분 파괴를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아까 이게 맞는 거야. 뭐냐면 얘가 진짜로 기생이면 부인이 못 돼. 가봤자 어차피 첩이야. 그래서 실제로 춘향전 결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갔더니 정말로 부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첩으로 사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해피엔딩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자, 문제 1번. 적절한 건데 1번에 여기는 맞죠. 춘향이 자신의 집에서 사토거처럼 이동한 거 맞는데 뒤에 공간의 변화를 묘사하지 않았죠. 따로. 탈락. 두 번째, 춘향과 사토에 반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율격을 조성하고 인물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춘향전은 원래는 어떤 소설이야? 이거죠. 판소리의 소설이잖아요. 진수님, 네? 그러면 판소리의 소설은 판소리가 먼저야, 소설이 먼저야? 순서를 볼 때. 소설이 먼저죠. 소설이 나중이지. 판소리가 판소리의 소설이잖아.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먼저 있었던 거고 그 중에 유행했던 게 소설을 낸 거니까 판소리의 특징이 뭔데? 인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야? 뭐든지 반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에 보면 그 사또와 춘향에 반해서 유사한 통사구를 반복적으로 본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까 백사시사 쪽에 맨 마지막에 춘향의 말을 보면 나오지. 뭐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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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했으면 뭐뭐했으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유사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알겠는데 사또는 어디가 그렇지? 사또는 여기 장면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사또의 이야기를 보면 A 처음에 시작할 때 사또가 하는 두 번째 말 정도에 보면 누구겠는가 누가 하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의 형태를 조금 반복하는 것도 좀 나오지. 그래서 이게 둘 다 실제로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면서 율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게 사또의 맨 마지막 말도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쟤는 능리추춤하고 그 다음 뭐뭐하는 거는 뭐뭐하고 뭐뭐하는 건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장구조의 반복이라는 얘기는 결국 뭘 사용한다는 거야? 백골을 이용한다는 얘기잖아. 정답 나왔죠. 이외에 조금 살릴만한 거는 4번에 작품 안에 서자가 개입한 거 맞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거 춘향의 신 얘기한 거니까 뒤에가 안 맞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도 고사 속의 인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비현실적 사건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춘향전 자체는 일단 정기성이 없죠. 그러니까 뒤에 비현실적 사건 요소는 빼야지. 그 다음 2번은 그냥 내용파 문제잖아요. 하지만 지문이 이렇게 길면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법. 일단 3번에 보면 춘향은 자신에게 도령이 남긴 약속을 신뢰하며 도령과의 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수청을 거절하는 거야. 만약에 이몽룡 자체가 자기를 버렸다고 알고 있으면 수청을 들겠지. 그리고 정절에 지킬 사람이 없을 텐데 수청을 드는 게 정상하냐. 자, 3번. A에 대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의 사또는 춘향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가정한다. 그게 뭔데? 이미 이몽룡은 명문기족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잖아. 그게 불행한 일이지. 두 번째, 사또는 미리 답을 정했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묻고 있다. 근데 답을 미리 정해놓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 답을 미리 정해놨던 게 어떤 거 정한 거야? 수청 될 거야?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런 거잖아. 말 그대로 옛날 이몽룡한테 매일 거야? 아니면 나한테 올 거야? 이거 얘기한 거죠, 처음 부분에. 그 다음 세 번째, 행에 따르는 법과제도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사또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나라가 나오는 A라고 써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나오잖아. 사또께 너를 축하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너 같은 비생부리에게 수절이 무엇이냐? 그게 뭐한다? 법도에 당연하다.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법에 뭐가 있는 거야?
기생은 수청 드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네 번째, 춘향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례를 근거로 한다. 그게 기생들에 대한 사례하고 중국의 인물들에 대한 사례를 들어줬죠. 그럼 마지막 5번. 공명을 비롯한 고사에 나오는 인물의 행적을 본보기 삼았다. 이건 맞아. 근데 신념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근데 공명 얘기 나올 때 안 맞지. 공명은 높은 제대로 국난품은 빌었지만 일편단심 손해의 마음을 굴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명은 자기 신념의 정당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공명이 있어도 뭐 할 것이다. 나를 뽑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4번도 그냥 정답만 볼게요. 4번에 5번을 보면 춘향이가 스스로 이상을 추구하는 이념적 신분에 따라 수청을 거부한다. 이건 맞죠. 자기를 실제로 기생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니까 수청을 거부한 거잖아. 근데 사토는 본인이 인식하는 춘향의 인식적 신분에 따라서 수청을 강요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안 맞지. 분명히 변사토는 뭐를? 춘향 자체를 기생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인식적 신분에 따라서 수청을 강요해야 된다고 깨닫는 거죠, 오히려. 강요할 수 없음을 깨달으려면 춘향 자체를 기본 인식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변사토는 내적 발전을 한 적이 없지. 이렇게 내적 발전만 있는 거지. 아, 춘향한테 내가 수청 들려고 하면 애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 한 번 정도 고민해야 되나?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바로 데려와! 이거부터 하고서. 자, 불쌍한 춘향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서대주전인데, 서대주전은 이전에 기출해서 혹시 본 적이 있다면 서대주전 자체가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이 서대주는 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쥐가 이 글에서는 부정적이죠.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또 다른 서대주전에서는 반대로 쥐가 긍정적이고 다른 데가 부정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대주전 무화가 두 가지예요. 이전의 기출문제에서는 서대주가 더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는 우화가 훨씬 더 많았어요. 기본적인 우화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법 뭐가 나오는데? 의인법이 나와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고3지문에 나오는 모든 우화들은 다 뭐가 담겨있어? 시대의 한 장면들을 담았죠. 왜냐면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까기 뭐하니까 일부러 우화를 통해서 까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특정적인 시대들이 어느 정도는 보일 거란 말이야. 이 글 속에 주로 보이는 시대는 뭐냐면 이걸 일단 미리 얘기하고 이런 정도가 보이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만주의가 들어간다는 건 이거 뭐가 이런 돈 자체의 위력이 상당히 큰 사회. 이미 이런 사회라는 얘기죠. 보통 그러면 조선 중국기가 되겠죠. 그때부터 상공업이 융성화를 시키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건 1번 보기만 보세요. 3번에 보기엔 미리 볼 게 없고 1번 보기만 나오죠. 조선시대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소송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형사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은. 당시의 소송은 대개 피를 입었다고 주장한 원고가 오늘날의 고소장에 해당하는 민장이라는 걸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원고는 어떤 거냐? 원고는 피해자죠. 피고는 뭔데? 피고는 실제로 소송을 당한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기에 가면 소송한 자 이런 얘기고 이건 소송 자체를 당한 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 해야 돼? 법원으로 불러가야지. 그죠? 자, 민장이 들어간 수령은 소송의 대상자인 피고를 재판장에 출두시켜서 심리를 진행한다. 이때 피고가 재판장에 오지 않으면 수령은 살인을 행위시켜 피고를 붙잡은 후에 원과 피고의 대질 교사를 통해 각각의 주장을 듣고 판결내렸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가 없어? 변호사가 없네. 그죠? 그냥 듣고 누가 판결할 거야? 사또가. 그러니까 사또는 재판장도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소송의 이름을 끝내고 수령이 내린 판결 결과를 재산하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한번 보세요. 촬영이 떠나자고 하니 서생이 말한다. 서생 얘야.
얘가 선생이네. 그려보면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에 병으로 집어낸 틀어박혀 있어서 다리 힘이 없으니 먼 길 걷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제 이게 이해가 되네. 그렇지? 늙었으니까 진짜 힘들어. 누가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학원까지 내가 이렇게 가깝지 않아. 한 40분 운전하고 와야 돼. 힘들어. 저번에 오전에 어디 대성원 갔다가 이렇게 또 오려면 하루에 운전 시간만 2시간 반 해야 돼. 힘들어. 감이 청하던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바나이를 서서야 법대로 잡아들여 두시면 실명 같은 목숨이었죠. 방나까지 가기까지는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뭐야? 불법이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지만 사령님의 뜻은 어떠한지요? 사령은 후원을 받고 뇌물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가도록 허락했다. 그럼 여기서 사령은 나온 거예요. 뇌물 받은 자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뇌물이 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부정적인 거지. 당연히 뇌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 부탁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뇌물 받아 먹은 건데.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금까지만 봐도 이미 부정인 거야. 기본적으로.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 세수으로 가고 가느다란 망건에 옷간자 달고 정주 탕건간에 풍잠 찌르고 대고리띠에 누런 주머니 달고 다 열거져. 흰비단 땀바지에 초록토시 끼고 공단 옷바지 외단장호 옥색 조끼 여우 가죽에 가듯 명주난이 흰색의 모시소목 우단건 돼지털로 만든 수개 은으로 같은 가끈 호박꽃을 붉은 능사로 감싼 가는 줄에 띠 중에 머리처럼 꼭지가 둥근 부채 병투석 이궁정 현추와 같이 이리 메고 저리 메고 하여 든든히 몸단을 끝내고 옷을 타고 앉았는데 옷차림은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거동은 비사당당하여 이게 이상하잖아. 분명히 얘는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도 얘가 왜? 기대가 당당하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가 뭔가 잘못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뇌물을 줬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을 한 거지. 잘못한 놈이 기대가 당당하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상황이. 의젓하고 전장기가 부잣집의 자제와 같았다. 말 앞에 끄는 마구나 뒷단에 신문을 묻는도 옷차림 화려하였고 어린지 하나가 편발에 기름 바르고 푸른 노프에 검은 띠를 내고 가슴팍에 꼭 눌러 질끈 투명 서랍장을 등에 메고 삼등초를 김해 동네의 좋은 담배밭에 넣어 법도 있게 손에 들고서 주인을 부축하고 가는 것이 마치 겹는 것 같았다. 양반집에서 시중 들던 애가 그렇게 시중 드는 것과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누가 시중 들어? 어린지 하나가 시중 들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뭐야? 쥐가 되는 거 확인되잖아. 좀 무서운데요, 쥐? 그래. 쥐 실제로 본 적 있어? 오, 경험 좀 했는데 열린 사이언스. 근데 저는 학교 아래 끈끈이 가끔씩 넣는데 여기 학원 밑에? 네, 바로 밑에 하단에 끈끈이를 넣는 그런 쥐가 이만큼 그 장난이야. 어우 무서워. 내가 옛날에 1층 살 때, 지금 이제 1층 안 살거든요. 근데 1층 살 때 보면 아파트가 우리에서 팔신한다 아파트라서 세탁 그 나무 구멍 위에가 올라올 때가 있어. 나중에는 거기 막아놨거든. 나무로 했더니 나무를 긁고 또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강화풀 같은 거 막아놨는데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내가 좀 잡아달라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이거 무서워요? 뭐야? 주민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사냥꾼을 불렀지. 많이 받아. 아빠한테 붙잡아달라고 하고 아빠 한 번 붙잡아줬어. 그때 느꼈지. 아빠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이제 네가 잡아라. 힘들다. 왜냐면 어떻게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진짜 끈끈이는 너무 무서우니까 쥐덫을 사갖고 안에다가 오징어 같은 거 집어넣고 잡았어. 근데 이걸 처치해야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양동이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입사시켜 버렸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놀이터에 묻어버렸어. 묻어버렸어. 근데 그다음부터 나 그 놀이터 안 갔어. 좀 무서워. 쥐가 근데 죽을 때 눈이 떠갖고 나 쳐다보더라고. 한 10분 정도면 얘가 왠지 살았을 것 같아갖고 한 30분 잠가놨거든. 그리고 밤 12시에 가서 그 사실 그냥 묻은 게 아니라 불태워버렸어. 아예 그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근데 어릴 때 주택 살 때 보면 쥐들이 계단을 잡고 타고 막 진짜 올라가고 맨날 세탁기 막 밑에 숨어 있고 이게 나 트라우마 있는 게 어릴 때 아버지가 쥐서대가 하나 잘못하고 툭 내려와서 지나갔더니 이거 발로 하고 퍽 이래버린 게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내가 쥐가 한번 터진 걸로 갖고 약간 트라우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 고양이가 쥐를 다 먹을 줄 알았어. 안 먹어. 안에만 좀 깨작깨작 먹더니 그냥 버리고 가. 아 그거 인간이 쳐야 되잖아. 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을 줄 알았지. 근데 동물학교 보니까 사다도 겉에 가죽은 다 벗기고 안에만 먹더라고. 그런 거였구나.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안 먹을 때는 모르는데 한번 만약에 맛을 보면 사람은 몸에 털도 별로 없고 푹 찌르면 쑥 들어가기 좋잖아. 뼈도 되게 양하고 그러니까 한번 맛보면 먹기 편하니까 찾는데 물론 처음에는 안 건드리겠죠. 웬만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 지리산 가면 가끔 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얼마 전에 누가 유튜브 올렸던데 곰 왔다 갔다 하는 거 댓글들 반응들이 웃겨. 아니 저 곰을 풀어놓은 애들을 잡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 밑에 댓글 그럼 곰이 무조건 저기 무슨 동물원 들어가야 되는 게 꼭 그래야 되는 거? 주가 다 네 거야? 했더니 그럼 네가 곰을 만나든지 하고 댓글로 막 싸우고 있어. 이상한 인간이야. 물론 나도 곰을 꼭 다 동물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1대1로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안녕 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도망가기도 좀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올해 뉴스에서 뭐였냐면 산에 갈 때는 꼭 2명이 같이 가세요. 2명 있다고 곰을 이길 수 있을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2명 있어도 2명이 퍽 한 번 갈 것 같은데. 자 어쨌든 A에 보면 뭘 보여줘? A에 보면 이 서재 뒤에 건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하고 사치 있고 되게 뭔가 권위자가 주역이잖아. 끌려가는 주제에 상당히 복장이 화려하죠. 그럼 믿는 구석에 뭔가 있다는 얘기지, 얘가. 자, 가나님이 점점과 권위자 사령은 미리 관문 앞에 가서 서 있었다. 서생이 말을 내리기 위해서 관문에 도착하니 그때 사령이 서생을 잡아 내려서 강대에 벗기고 문 밖에서 결박했다. 그러면 실제는 뭐 한 거야? 정말로 뇌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편하게 오게끔 해준 거잖아. 그때 형리에게 알리니 형리가 다시 바로 원님께 알려왔다. 원님은 화내네요. 즉시 잡아들이라 하니 원님 내용을 때 화가 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자기는 뇌물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게 아닐까 이해가 합니다. 차량이 상틀을 틀어지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를 잡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려 덮얼거린 채 너그리고 심한 두려움이 온몸에 엄습하여 별별점이 안 나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죽거린다. 이게 뭔데? 쥐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쥐라는 걸 두 번의 것을 알려주는 거야. 두 눈이 깜짝거리는 것이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았다. 그럼 얘도 뭐 했다는 거야? 어쨌든 원님한테 가니까 좀 좁아 있다는 거지. 원님의 성장 모습이 물었다. 네가 서대주냐? 대주가 정신을 수습하여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대답한다. 참으로 그 의미 분명합니다. 원님이 괴상을 막 신문을 할 즈음에 형리가 앞으로 나와 고한다. 날이 저물어서 신문하기가 어려우니 잠깐 하옵겠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신문하는 채비를 펴리시되 둘을 모두 잡아들여. 여기서 얘기한 둘은 누군데? 그건 당연히 원고하고 피고겠지. 근데 지금 원고가 누군지 안 나왔지 아직까지는. 어쨌든 둘을 잡아들여서 상세히 조사해서 물어본 것이 상의에 맞고 마땅합니다. 그럼 여기서 형리는 어떤 인간이야? 형리는 공평성을 갖고 있는 거지. 한쪽의 말을 듣지 말고 양쪽의 말을 다 듣고 그러고 결정하자 이랬으니까. 그죠? 얘는 뇌물 안 받아먹은 거야. 뇌물 받아먹었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해? 원고 얘기 안 들어도 돼요. 피고 얘기만 듣고 판결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뇌물 받아먹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 원님이 말한다. 그러면 오게너 어미 갖고 와라. 내일 신문하겠다. 형리가 사령부를 말했다. 서생음을 칼에 씌워 하옥하라. 사령이 형리의 부부를 받고 큰딸 씌우고 그 몸을 검은 푸성줄을 묶고 표죽에다가 착고를 채워갔다.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지들이 일시에 슬피 탄식하고 길가에 보는 자들은 크게 웃지 않는 자가 없으니 길가 있는 자들이 웃는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서재들을 비판한다는 거지. 감옥에 가는 내가 왜 이렇게 화려해? 이런 얘기잖아. 참아보기에 착한 광경이었다.
사례 내고 가서 옥돌이 넘겨주자. 옥돌이 옥에 끌고 들어가 단단히 가두고 나서 분내를 보게 했더니 서대중은 가져온 물건들을 옥돌이에게 많이 주었다. 그리고 서대중가 처음부터 뇌물 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이 옥졸들한테는. 옥졸이 얘기하니까 준 것 뿐이지. 옥졸은 매우 기뻐하고 큰 칼을 풀어 편히쉬게 하면서 마치 불이나 한이처럼 돌봐주니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건 누구의 평가야? 서술자의 평가지. 역시 돈의 위력이 크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어쨌든 지금 뇌물 받은 자를 사정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옥졸하고 이렇게는 둘 다 실제로는 뇌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 기억. 서태지가 피를 지쳐 누워있는데 대사는 그 손을 주무르고 중선은 다리 한마하고 동선은 허리를 밟으며 대두의 신나는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와 밤등 속으로 키장기를 변하게 하면서 밤을 새우니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게 웃긴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그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얘가 잡혀온 주제에 이러고 있는 게 웃기다는 거지. 자, 다음날 원님이 신분한 차리를 크게 차리고 둘 모두를 잡아들여서 동산하며 끌어안치고 고소장에 근거하여 꾸짖는다. 변변하지 못하고 조그만 내놈이 가난하기가 매우 심하여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한 거야? 원고는 이 피고가 제 모든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건 거겠지. 보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던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당장의 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릴 것이다. 형리가 큰 소리를 꾸짖자 혼을 내다 서대주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속으로 벌벌 떨었다. 그러면 결국 뭐 한 거야? 서대주는 실제로 원고의 물건을 훔친 게 맞는 거네. 김남일의 주거리대로 보면 훔친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떨겠지. 안 훔쳤으면 왜 떨겠어? 자, 겉으로 태어난 척하면서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지. 자신의 공훈이 있는 가문의 후임을 강조한 후에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모두 잃고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을 늘어온다. 근데 이거하고 물건 훔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괜히 불쌍한 척 공정에 홍소하는 거잖아. 이게. 자, 이런 신들라서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열흘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쟤처럼 식어버렸으니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을 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놈이 올린 모세야말로 어찌 윗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미였던 근년일에 흉년이 심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발묘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더욱 아주 맹랑한 말이옵니다. 자, 회의나 알밤 합성하여 파생하여 파생어? 중앙서 범위 아니야 이거? 맞잖아. 중앙서 범위. 파생어야. 알사탕은 합성. 그러니까 똑같은 아니지만 의미가 달라졌네. 두 개가. 자, 그다음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어. 자, 저는 본식을 부여하여 이와 같은 신년에 한없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 만약에 이러면 왜 물건 훔쳤겠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빌어먹을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놈의 평상시 수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겠나이다. 매년 봄여름이 되면 농사 잘 짓는 자들을 널리고 하여 밤낮으로 가을거지를 후에 그들 중에서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에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방 안에 가두어두고 그 밖의 자들은 쫓아내어 흩어지게 하였는데 봄여름이면 이와 같이 그대가 났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방에 가둔 자들을 마을에 떠들어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여 보는 자가 차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붕괴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냥하러 나갈 때 소토산 왼편의 용광산 기슭에서 만나고도 저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게 행실머리 없으면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시계감이 오고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한 채 항상 저에게 분노의만 품고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직도 원고가 누군지 모르겠어. 안 나왔잖아. 맨 마지막에 나와.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매이는 도리에 어긋난 가난한 승설을 꾀했으니 세상 천지 이와 같이 맹랑하고 무리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긴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문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이거 왜 자꾸 얘기해? 이게 가문이 급이 있는데 설마 훔쳤겠어? 이런 얘기잖아. 계속
죽으려고 해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자, 후손으로서 이렇게 무도하고 목나님한테 구차하게 고소당하여 선주의 공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은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 해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 사옵니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받들어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두세요. 그러면 이 비는 뭐만 보여주는 거야? 말 그대로 서대주의 위선적인 모습,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것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서대주가 옷선을 고쳐 여미며 단정히 꿇어 앉았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개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면서 조선모아 슬피 울고 눈물이 흘러내려 어깨 덕시니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만큼 뭐했다는 거야? 연기 잘한다는 얘기잖아. 원님이 서대주를 진솔한 말에 들으니 말마다 사리해고 들어맞고 형세가 분비부터 그리해서 죄를 주기도 어렵다. 뭐야? 지금 왜 원고 얘기 하나도 안 들어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결박한 것을 풀어주고 쉬운 큰 칼을 벗겨주고 술을 내려 놀란 말을 진정하게 하고 특별히 놓아줬다. 그럼 여기서 원님은 어떤 사람이야? 유능한 거지. 팔랑귀. 그쵸? 한쪽 말만 듣고 판결했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 하지만 내용은 받지 않았다. 뭐 그대로인데. 자, 타남주 나오네 이제. 다람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부가 쥐가 되는 거고 원고가 다람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밤 같은 거를 뭐하고 있는 거야? 저장하고 있는 거지. 자,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한 죄로 몽둥이 세 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 사람의 기양을 가니 서대주가 거듭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성지 말을 그대로 뒤바꾼 거지. 그죠? 오히려 권력을 가진 나쁜 애가 처벌받지 않아. 뭐 이런 얘기잖아. 딱 우리의 현실이 여기 있던데. 그죠? 하지만 가수 한 명은 가는 잘 내가 그죠? 너무 많이 했어. 그냥 솔직히 제가 문제했어요 하고 경찰서 가면 끝났을 걸. 일 너무 키웠어. 이제 답이 안 나와. 자, 문제 1번. 적자는 뭐야? 1번에 사령은 서생에게 뇌물 받은 후에 피고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붙잡아오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으니까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리는 서생과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상세히 조사하자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아까 뭐 한 거야?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잖아, 두 사람을. 그러니까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둘다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 2번. 바로 나오죠. 그래서 아까 흥리는 공평성을 갖고 있는 자 이러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왔죠? 자, 그 다음 2번. A와 관련해서 전개 과정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그냥 전화만 볼게요. 문제가 남으니까. 5번에 보면 A에서 어린 쥐 하나는 투명서랍장을 동해내고 삼등줄을 김해 동네의 좋은 담배대 넣어 손에 들고 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원님께 바친 뇌물을 활용하고 있다. 근데 원님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잖아. 오히려 뇌물 받은 건 누구야? 옥졸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 옥졸한테 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리저리 안 맞아요. 정답 5번. 그럼 이렇게 서랍장을 동여매거나 삼등줄을 김해 동네의 좋은 담배에 넣어가지고 손에 들고 가는 건 뭐 한 거야? 화려함을 보여주거나 사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3번에 보면 오류에 관한 게 나오죠. 문중 구성하거나 추론 진행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논리적 오류라고 얘기한다. 대표적인 오류로 다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동정에서 오류는 논정과 관련이 없어 상대를 하여금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서 주장을 펼치면서 발생한 오류이다. 논정 일탈의 오류는 논쟁에서 논정을 흐리거나 주의를 전환시키면서 화제를 바꾸거나 지역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오류다. 지역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냥 부차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뭐 이런 얘기야. 성급한 일반의 오류는 적절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성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판단한 오류이다. 인신공격의 오류는 논쟁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 삼아 논박하는 오류이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기 잘못은 정당화에 오류다. 쉽게 얘기하면 피장파장 뭐야? 아, 쟤도 잘못했어요.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거잖아. 자, 그럼 1번. 서대준은 자신의 음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못 잃고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상황이 늘어놓았는데 이는 쟁점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럼 동의한 거 맞죠? 저 지금 불쌍하다니까요. 딱 이거잖아. 두 번째, 서대준이 여러 해 동안에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쟤처럼 식어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을 한 일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대주가 실제로 도둑질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논점 일탈의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왜? 한스러움에 만념이 쟤처럼 씹는 거하고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도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서대주는 근년 이래 숙련이 극심한 상황이라 파남주가 알밤을 갈무리, 즉 간수해줄 수 없음일 거라며 파남주가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결론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이다. 맞죠? 실제로 얘가 흉년이 극심하니까 알밤을 갈무리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파남주가 갈무리를 못했다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너무 빈약하잖아. 맞는 얘기죠. 네 번째, 서대준 이놈이 평상시 수행에 문제가 많음을 얘기하며 파남주가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파남주의 주장 자체가 아닌 상대방이 인성 문제를 드러내어 논박한다는 점에서 인신공격 오류이다. 그러니까 인신공격 오류는 특히 이런 거야. 쟤 이전에도 범죄자였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이번에 얘가 범죄한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원래 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구조도 원래 싸가지고 없는 그런 구조라니까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 맞는 얘기지. 마지막 하나. 서대준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 등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지럽게 파남주가 양심을 품고 거짓 송사를 깨한 거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맞죠? 근데 논점 자체를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 자기의 잘못을 정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틀렸지. 서대준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한다? 그러면 얘가 잘못을 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맞잖아. 그럼 정답 5번이겠죠. 그럼 이건 피장파장의 오류가 아니지. 얘는 행실머리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인신공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신공격의 오류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지.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리에 대한 설명을 적자지 않은 거야. 기억은 어떤 모습이야? 감옥에 갇혀있지만 편하게 지내는 모습이죠. 그 다음 리을을 보면 자기 억울하다고 연기하는 장면이지. 그러면 1번에 볼 때 기억은 서대주와 그의 무리가 하는 행동이다. 왜냐면 서대주의 무리가 얘를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리을은 서대주의 연기 행동을 보여주는 거잖아. 정확하죠? 근데 4번을 봐봐. 기억과 니은은 송사를 당한 주인공의 고달픔을 드러내어 해당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근데 기억은 고달픔이 아니잖아. 딱 봐도. 오히려 이런 편하게 지내는 모습은 뭘 보여주는 거야? 차라리 독자 인식에서 볼 때 비판적 인식이 더 많아지는 거지.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저렇게 뇌물을 가지고 편의를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오히려 비판적 인식을 키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연기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미 얘가 악인이라고. 그럼 보면 재수없을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악인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선인이 기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심리를 가져야 될까? 그래야지 사회가 원활하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고등학교 수준에서 봐야 되는 수능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와? 이런 질문 안 나오잖아. 남 등쳐먹어. 집 밟아. 이기적으로 살아. 너만 성공하면 돼.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 반사회적이잖아. 그죠? 왜 이렇게 길어? 길어. 힘들어해.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좋지. 쳤다 할까요? 네, 쳤다 하겠습니다. 아, 3개를 한 번에 하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쳤다.
이렇게 잘 안 보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보일 거예요. 그 4번 보기 봐보세요. 정월선전의 서사는 남녀 주인공이 정월선과 춘렬군 유치원의 애정성취와 가정의 안녕초를 진행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정월선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춘렬 부인이라고 내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유치원이라 나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단한데 이렇게 들리는 부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은 애정성취와 가정의 안녕초를 진행되고 있다니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전반부는 전체의 소생을 계모과학되는 내용이 담긴 계모형 가정소설의 구조로 후반부는 1처 다부제의 일부 다처제의 문제로 인한 여성들의 갈등이 나타나는 쟁충형 가정소설 구조로 구성되고 있다. 이 가정에서 계모 노씨와 정렬 부인 조씨는 갈등을 주도하는 악인으로 등장한다. 그럼 대박이다. 계모 노씨하고 그 다음에 정렬 부인. 그러니까 춘렬 부인과 정렬 부인이 다른 사람인 거죠.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뭐다? 악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가 갈등이 생겨가는 건 묻겠네. 그죠? 일단 예측을 해본다면 정월선님에서는 주인공을 둘러싼 보조인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악행으로던 인물들과 주인공을 돕는 인물들이 맞이하는 결말의 차를 통해서 건성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이 구현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조력자가 있을 거고 여기도 분명히 조력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어쨌든 근데 이야기는 뭐다? 건성징악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할 거야? 얘네가 패배할 거고 얘네는 승리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짐승님 그 건성징악을 다른 한자만 혹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사필기정. 사필기정 또는 뭐 인간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죠. 같은 말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계모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는 일부 받쳐질 사회 자체를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쟁충형 가정소설이라는 건데 쟁충형이 뭔데? 남자의 총애를 두고 여자끼리 서로 논쟁하는 얘기 이런 거잖아. 당연히 부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뭐로도 바뀌어요? 궁의 이야기로도 치환되기 되게 좋은 거죠. 얘가 알게 된 왕, 나머지 왕비들, 후궁들 이렇게 막 그닥 좋잖아요. 이런 거. 원래 그런 구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계가 갖고 있는 이별의 정원이라는 게 항상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임금과의 관계 영리는 치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기적이. 가정소설하고 영혼소설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올해도. 왜냐면 지금 모의고사나 보면 계속 그런 거 위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둘 중에 하나가 고전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자, 처음에 예를 보세요. 하루는 기운이 세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문득 회산하니 여러 날 굶은 선부가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근데 정호사는 지금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이거에 나왔잖아요. 장면이 완전 다르죠. 왜냐면 여기서는 이미 처음에 볼 때 금섬이 죽은 걸로 나와요. 거기까지 읽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정신을 수습하여 태어난 아이를 보니 남자이건을 희일비하여 탄식하고 하나기를 방명한 대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근데 우리가 본 장면은 금섬이 죽어가는 장면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 가면서는 앞에 장면이 나온 거고.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아이를 안고 이르되 내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이 지함 속에 들어있으니 누가 너나 나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지. 목이 메어 탄식하니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래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부모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야? 이거죠. 여기서 지금 부는 지함에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 오만 갇혀 있으니까 어머니와 그 아들의 참혹함을 이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원수가 청춘말을 채찍해서 필다단미로 3일 만에 환성에 득달한다.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보통 원수는 뭐하고 똑같아? 대원수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때 조씨가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어 형틀에 올려매고 엄히 취재하며 유부인에 간 곳을 묻는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월매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조력자겠지. 얘한테 여기 갔어! 하고 얘가 묻는 거잖아. 그러면 지함이 얘가 일부러 숨겨놨는데 지함에서 왜 죽기를 말해? 그 전에 월매가 숨겨놓고 지함에다
음식 같은 거를 줬는데 지금 월매가 잡혔으니까 음식 줬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나오자니 그럼 얘네가 잡아서 죽여버릴 겁니다. 못 나오겠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 위에 있는 상황. 이거는 니네가 지금 이거만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야. 안 봤으면 이런 얘기 어떻게 해 지금. 자 어쨌든 동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대축하는지라 조씨가 치다 못하여 그치고 차후에 혹 탈론할까봐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뜻밖의 승상이 필마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정이 내려오더니 문득 보니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목이 메었거늘 자세히 보니 월매이라. 그럼 월매를 일단 발견하니까 얘가 살겠네. 바삐 끌려놓고 살펴보니 몸에 피가 남자하여 정신을 모르는지라. 즉시 약을 흘러넣으니 이슥한 후에 정신 차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승상이 불쌍히 여겨 약물로 보호하며. 근데 지금 바뀌었지. 승상이 보호한다. 그러면 일단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지. 그죠? 자, 승상이 불쌍히 여겨 약물로 보호하며 회의 정신을 진정하고는 원수가 영고를 자세히 물으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거야? 물어볼 거 아니야.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보아니 승상이 매우 권하여 급히 월매를 앞세우고 구렁이가 보이니 유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해산에서 복중의 허한 중에 월매가 옥중에 권하여 어찌 양식을 이으리요. 여러 날을 절곡하며 곡식을 끊었음에 기운이 세진하고 지기의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되어 능히 알아볼 수 없는지라. 가련하면 어찌다 친정할 수 있겠는가. 설득 개입했죠. 아위의 부인을 월면하여도 보호하라고 내상이 들어가 왕비께 배우니 왕비가 반겨서 승상의 독을 닫고 말하기를 멀리 전장이가 대공을 세우고 무사히 들어오니 어머니의 마음이 즐겁고 측량이었구나.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왕비가 뭐야? 왕비가 어머니지.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고. 이런 관계잖아. 그럼 내가 집을 떠난 후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이 통화만 어찌다 말할 수 있겠는가? 다 말해놓고 뭘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이 영비가 분명히 지금 유치원이 희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유치원은 뭐 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뭔가 속임을 당하고 얘도 속임을 당해서 얘를 지금 희난을 당하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얘가 당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내비둬? 안 그러면 얘도 악인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을 볼 때 이런 거를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도를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면 읽는 거 자체를 두 번, 세 번 안 내도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이걸 두 번, 세 번 읽어대면 시간 부족해질 거니까. 지문이 분명히 이거 사문이든 소설이든 그게 현대든 하나는 분명히 길어질 거야. 어쨌든. 자, 그 다음. 춘열 부인의 자추정을 말하니 승상이 말하기를 모치는 마음을 진정하세요. 처음에 춘열의 방에 간부가 있으면 어찌 않았겠는가. 간부가 뭔데? 남자. 가능한 남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노무의 사사촌 복록이 와서 이리이리하기로 말하노라. 승상이 화가 나서 복록을 찾으니까 복록이 벌써 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여기서 복록은 나올 일이 없지. 도망갔으니까. 승상이 외당에 나와 형틀을 배설하고 옥중을 잡아들여 구문하되 너희들이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춘열 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그 말에 누구더라 했는가? 은이 치 말고 바른 대로 아래라 하는 소리가 오려 같으니 옥중들이 놀라서 고하기를 표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다만 염습할 때 보니까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수인 등이 의심하여 선언을 한 척에 점열 부인의 시비 금년이 마침 지나가다 듣고 복귀의 수연이 안면에 얼미어 말하고 행여 누설치 말라 당부할 뿐이요 후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열 부인의 시비가 여기서 누구야? 금년이지. 그럼 금년이가 가서 뭐 했을까? 이런 말 듣고 얘가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 진짜네? 죽었어. 이런 거잖아. 처음에. 그죠? 자, 승상이 들은 후에 화가 나서 칼을 빼어 선을 치며 좌우를 꽂이죠. 금년 잡아. 호령하니 노복 등이 횡황하여 금년에다 받아가 개를 꽂으니 승상이 고성을 묻기를 너는 옥준의 말에 누구에게 말했어? 금년이 훈미백산에 안 하기를 정열 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어 개그를 가르쳐 남복을 입고 춘열 부인의 침소로 들어가
병풍비에 숨어있던 일 딱 봐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계략을 꾸민 거지. 얘는 남자 뭐 정을 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꾸민 거잖아. 그럼 얘가 얘를 왜 도와줬어? 돈 받았으니까. 이런 거는 상황에서 나왔지. 정렬군이 거짓 병등치함에 춘렬군이 놀라 문명하고 창역을 갈아들여 밤이 겠도록 강명하시니 이렇게 방에서 뺀 거잖아. 그 사이에 금년이가 와서 남자의 척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정렬군이 병이 잠깐 났다고 춘렬군이 너 그만 침수로 갔어 라고 얘기하니 춘렬군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들어간 후에 조부인이 성공덕을 청하여 금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사하던 말을 자추지정을 낱낱이고 하니 왕비가 하늘을 넣어 통곡하고 말한다. 그걸 왕비는 뭐 한 거야? 왕비는 쉽게 얘기하면 조씨에게 속은 거지. 그래갖고 실제로는 유천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통곡하게 이런 얘기하죠. 내 분명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애매한 춘렬을 죽일 뻔했으니 무슨 낯으로 해물에 대면하겠는가 하고 슬퍼하니 승상이 구하기를 이는 모친의 허물이 아니었고 소자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제후니 바라고 건데 모친은 신뢰하지 마세요. 그럼 얘가 누굴 거야? 이게 정우성이겠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럴 거 아니야. 왕비가 눈물을 거두어 침석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니 승상이 재산 위로하고 즉시 도시를 잡아들여 계약 올리고 크게 말한다. 그러면 진짜 이 정을서는 되게 효자네.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어쨌든 속았어 그래도 얘가 그렇게까지 효자가 아니면 이런 말 하겠지. 엄마 그거 몰라 왜 그거를 뭉쳐니 왜 속아 쓸데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애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효자지. 그렇잖아요. 그죠? 역시 난 연기자 했었어야 돼. 그러면 나이가 이제 선생님 얼굴이 안 되세요. 혜진 형도 얼굴은 안 되잖아. 내가 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어? 저기 뭐 그 남자 3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아 생각하니까 프랜스 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막상 카메라 쓰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연기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노래는 했는데 중앙 합천부였어. 나는 남자고등학교 남자중학교 합천부는 그냥 소리만 잘 지르는데 합격! 기준이 없어 별로. 간단합니다. 합천부의 장점 딱 하나 있어. 당일날 선생님이 짜장면 되죠. 그리고 그날 수업 빠져. 개꿀. 수업 받는 게 아주 좋지. 근데 항상 우리 학교만 남자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가면 항상 예선 탈락. 역시 그 여자들이 섞인 합창단이 이길 수가 없어. 어렵습니다. 그들은 뭔가 목소리가 피곤한데 우리는 뭔가 사춘기의 그 성대들이라서 목소리들이 다 갈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죠. 비해서 내 때는 하늘 아래 서지 못할 죄니 이불에다 옮기지 못할 것이다. 죽기를 일치나 용서하리고만은 사설이 죽이지 못하느니 천자에게 말하고 죽일 것이다. 좀 이상하지?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어? 정을선이 만약에 왕이라고 해도 이거는 배경이 중국인 거잖아. 황제인 거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장명인 건지 위에 보면 귀정 호가토가 진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왜 황제께 얘기해? 그러면 정렬부인 조씨를 어느 정도 급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조씨가 안 잡혀가 그런데 첩의 대상이 이미 태어났으니 상궁 이미 내려가세요. 그러면 조씨는 뭐 한 거야? 벌을 받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승상이 노하여 큰 칼에 씌워 궁옥에 가든 후에 상수를 지어 천정에 올리니 그래 이렇게 쓰여있다. 승상 정을서는 분수백배하고 상전탁전에 올리나이다. 신이 황제명을 박사와 한 번 북을 쳐 소용에게 항복받고 백성을 직무한 후에 회군하려 하였더니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을 듣고 밖에 올라와 본즉 여차여차한 가변이 있으니 안존이 있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일이 비록 신의 집이 이리오나 스스로 처단하지 못하여 이 이유를 자세히 상달하옵나니 원하건대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시어 죄인을 밝히 다스리시고
신의 집 12 금성을 상전을 위하여 죽었사오니 그 원을 표창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끝에 유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월매의 추일임과 연명고등하심을 세세히 조례했더니 상위본회에 놀라 말씀하신다. 승상 정을선이 국가의 대공을 여러 번 세운 짐의 주석 지신이라 간에 회개한 면이 있으니 어찌한심하지 않겠는가 하고 왕명을 내려 말씀하신다. 전멸과 금년의 죄당이 정부에 짝이 없으니 당장 죽여버려. 한데 여러 신하들이 말한다. 이 여인의 죄가 중한 건 맞지만 조왕의 딸이요 승상의 부인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 조씨는 조왕의 딸이라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한 거야? 아버지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얘기한 거지. 의도적으로. 황제가 처벌할 수 있게 한 거고. 승상의 부인이 차명을 쓰심이 좀 과하니 다시 정교하사 집에서 사사하심이 옳을까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형 같은 거 하면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단 뭐 재산물하고 막 그러면서 막 죽이잖아. 칼로. 근데 집에서 이렇게 죽이라는 얘기는 뭐가 짜증나는 얘기 아니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예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최대한 조금 예의를 찾아서 죽이자. 어차피 죽이긴 죽인다는 거야.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나오죠. 천자가 옳게 여기서 비담을 내리신다. 지민덕이 부족하여 경사는 없고 병계가 이러하니 매우 참괴하구나. 비록 그러나 전제는 일국의 승상부인이니 특별히 약을 내요. 그럼 이 약의 이름은 뭐야? 사약이지. 사약이야. 집에서 죽게 하나니 병은 그리 알고 처리하라. 금성과 월매는 옛날에 없는 지금에 없는 충빈이 충년면 세워옷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라. 승상이 사문하고 퇴거하여 즉시 조씨를 수재하여 사악한 후에 금년은 머리를 베고 나머지 죄인은 경중을 분간하여 다스리고 금성은 다시 광각을 갖춰 예로서 장례하고 제 주문을 성명하여 의식을 후하여 주어 살게 하고 충년면을 세워주고 사치로 황혼을 받들게 하고 월매는 금성과 같이 하여 충렬부인 집안에 일자 대가를 세우고 노비전답을 주어 일생을 편안하게 제도합니다. 정확하게 권선이랑 끝난 거지. 사실은 얘가 죽으면 정렬부인 조씨가 죽으면 이야기가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얘기들은 긴 얘기인데 짧게 그냥 끝내버린 거야. 이야기들. 원래 춘향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춘향이 딱 구슬되고 아들 낳고 죽고 이런 것들 되게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냥 한 번에 한 10줄 안에 그냥 끝내버렸어. 그런 점. 재밌는 거는 얘 안 나왔어. 그치? 얘랑 공개만 나오고 안 나왔어. 완전 웃기죠? 개만 몇 시를 직접 보여주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이거. 자, 문제 1번. A, B에 설명 적절한 거야. 1번에 보면 A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기 위한 것이다. 이건 맞아. 근데 인물의 각오를 보이는 건 아니지. 뒤에가 안 맞지. 탈락.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A는 여인의 한계는 보이는 건 있지만 나머지가 안 맞죠. 구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 버림받았으면 정우선 얘를 왜 고쳐야죠?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A가 연달아 일어나는 비극자성에 대한 인물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A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 일이야? 세 번째 줄, 반명한 대로 금성 죽고 월매 또한 죽기 이르고 그 다음 나도 죽을 것 같고 내 아들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연달아 비극자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게 맞는 거지. 그 다음 B는 진실이 모두 밝혀진 이후에 여러 인물이 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B를 보면 진실이 밝혀진 후에 뭘 보여줘? 조씨는 받아들이지. 그 다음 왕비는 뭐 한 거야? 부끄러워하지. 그 다음에 정을선은 조씨를 처벌하려고 하지. 세 명의 인물의 반응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나오죠. 자, 근데 2번 문제 넘어가세요. 자, 기억과 니은 설명한 걸로 적절한 거야. 고전소설에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나 감정 표출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해두거나 앞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하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이야기 전개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소설에 이게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전에서 서술자가 개입하면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 소설 여기에 다 있다는 게 아니야. 절대로. 1번에 볼 때 기억이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
뒤에 보면 이 사람 어찌 양식을 잃겠는가? 양식 잃기 힘들고 죽을 거야. 이래가 가치관을 판단하는 건 맞잖아. 하지만 뒤에 니은이 안 맞지.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암시하는 게 위한 게 아닌 거니까. 두 번째, 기억이 이전에 벌어진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이것도 맞죠. 유부인이 월매 양식을 의지해서 목숨 보존한 것 자체가 지금 과거에서 요약한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 니은은 인물의 상황에 대한 선조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니은에 보면 가련하다. 감정이지. 정답. 이번 나왔네. 선생님 힘들어? 막 차가 하게 댄스 안 들었어. 댄스 이렇게 하면 너 날아갈 거지. 그치? 날아갈 거 같은데 자네 낙엽인가? 부럽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100만 원. 지방 믹스. 자 3번 적자지 않은 겁니다. 3번에 1번 월매는 국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고 충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기를 바라니까 뭐하고 있는 거야? 도와주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성목록은 국문 과정에서 관계가 때문에 오승이 잊을 것이나 염려했을 거니까 뭐했어? 도망갔지 이미. 얘가 만약에 염려가 없으면 왜 도망가겠어? 세 번째 옥졸들은 국문에서 사실대로 구해서 자신들의 무게함이 밝혀지려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했어?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얘한테 얘기했는데요. 얘기 다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옥졸들은 뭐 했어? 처벌받지 않았잖아. 네 번째, 왕민은 국문과정에서 충돌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그랬다했으면 안 해서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렇잖아. 실제로 부끄러워했잖아. 밝혀지니까. 근데 마지막 조씨는 국문 결과에 승복하도 맞죠? 승복했잖아. 조항에 따라 정렬분이 처벌되지 않으리라 자신했을 것이다. 처벌되지 않으리라 자신했었으면 뒤에서 그런 말은 어떻게 해? 처벌 대상이 이미 탈퇴했으니 네 맘대로 해. 이런 말은 어떻게 해? 그러면 처벌을 결국은 받을 걸 알았는데 그게 죽음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랐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정답 나왔죠. 5번. 자, 그 다음에 4번. 1번에 보면 금성과 월매는 충렬부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보조인물이다. 금nom은 안 나왔지만 유천회에서 대신 죽었죠. 그리고 얘는 지하 속에 일부러 숨겼으니까 맞는 얘기지. 두 번째, 금성과 월매는 정렬부인의 개결에 따르는 금년, 그 다음 충렬부인에 참조하는 성목록과는 대비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로 뭐한 거야? 조력자끼리도 대립하죠. 세 번째, 금성과 금년은 주인을 위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하지만 월매와 성목록은 주인을 위해서 거짓 구한다. 안 맞지? 월매는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성목록은 거짓말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반쪽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년이가 만약에 얘를 안 도왔으면 안 죽었겠지. 와, 그 다음은 어휘풀이 상당히 많이 붙었죠. 어휘풀이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풀. 대박인데? 엄청나게 붙여놨네. 삼성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4번 보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4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회절 소설이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 회절이 뭐야? 말 그대로 얘는 절개죠. 네. 손님. 그러니까 절개가 지켜지지 않은 이런 소설을 얘기하는 거죠. 절개는 근데 꼭 여자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의 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뚜렷한 도덕관을 지니고 있는 3층의 남성이 3층 남성이라고 다른 데를 보이죠. 사대부의 남성이 아름답고 영리한 기생의 속임수에 빠져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깨트리는 내용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훼손절개를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죠. 3층 남성의 그런 도덕적인 신념 자체가 깨진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속이는 자로서의 기녀가 상층 남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작품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한 경우와 기녀의 신분을 감추고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나눠진다. 속임을 당하는 자의
한층 남성의 도덕적 신념은 타인의 의도가 작용해 깨트려지기도 하고 자신의 취약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며 타인의 의도와 자신의 취약성이 함께 작용해 훼손되기도 한다. 회전 결과로 삼층 남성은 대부분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덕적 신념을 깨진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한가요? 조롱이나 풍자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잘난 척해서 깨졌으니까 비난받는 거죠. 하지만 회전을 경험한 후에 관념적 가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삶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인식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깨졌다는 건 다른 말로 뭐도 된다는 거야. 이런 관념적인 가치 가치의 이런 얽매인 삶 이런 것도 깨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이미 한번 깨졌으니까 이걸 지키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마음 편하게 사는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 한번 보세요. 부남자니까 이거 여자죠. 두 명이 여자죠. 딱 봐도 얘네가 기생이겠네, 느낌상. 그죠? 좌우에 모시고 앉아 다시 들고 날 때 박도남자가 말한다. 오늘의 즐거움이 평양객점에서 흥류 두 문생을 내리고 경합근문하신 건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죠. 평양에서 흥류 두 문생하고 경합근문한 거 같고 오늘 우리하고 지내는 것 중에 뭐가 더 재밌어? 갑자기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이생이 기쁜 낯빛으로 말하되 오난자한 재미 있거니와 몹신견 풍지야 이만하게 될까? 시키면 풍치는 뭐 할 거야? 지금 다 좋아. 뭐 이런 얘기잖아. 또 못해. 두 문생의 오나정대함이 저희 두 척과 어떠합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뭐 자꾸 이상한 걸 물어봐. 남곤이 항상 허망한 일을 믿지 아니하거지와 만약 흥류 두 문생이 하루아침에 남아 미녀하여 나오지 남자가 변해서 여자가 되고 평생을 모신다고 하면 두 남군은 어찌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하는 거야? 여기 있는 두 남자가 그럼 누구라는 거야? 흥류 이 문생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는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뭐 했던 거야? 남자가 변신해서 얘를 쓰겠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 모티브가 하나 나오는 거죠. 안 예뻤으니까 남자로 변했을 때 몰랐던 거 아닐까? 진짜 예뻤어봐. 남자 했어도 솔직히 여자인 거 아니지 않을까?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소리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남자들 눈이 삐었거나 아니면 솔직히 안 예뻤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진짜 예쁜 여자면 남자에게도 여자처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어쩌고 다 떠나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여자들 폰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어릴 때는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절대 안 생각해. 그러면 얘기해봤자 거기 답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원래 소설 읽어보면 별 생각 다 하잖아. 니네 이렇게밖에 안 읽잖아. 국문과는 이거 다 원문을 읽어야 되니까 맨날 진짜 많이 읽어 책. 맨날 앉아갖고 책 읽고 정리하고 책 읽고 정리하고 이거밖에 안 해. 수업 때 내내. 책 안 읽어보면 할 말이 없어.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교수님 안 읽어왔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야 허허허 하면 웃을 수 있지. 대학에서 허허허 웃지 못해. 교수님 영어 얘기하는데 나 혼자 물음표 있으면 혼자 바보 되는 거야. 진심으로. 그렇잖아. 자, 그 다음. 자, 이생의 출연할. 야, 그럴 리치가 없고, 두 문생은 나에게 지기를 위한 친한 애야. 평생 함께 지내기로 약속하고 서로 잠시 이별했는데, 만일 범절과 모양이 그런 여자가 있으면 어찌 아름답지 않아야겠는가? 그러니 남자가 속객을 내서 조롱이 심하구나. 그럼 조롱이 심하다는 건 뭐야? 웃기고 있네. 그럴 리가 없어. 얘네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아름다웠을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몰랐는 거야. 에이 말이 안 돼. 이런 거잖아. 이에 두 남자가 비녀를 빼어 일시의 바닥에 엎드려 사죄한다. 사죄한다는 게 결국은 같은 인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럼 여기서 갑자기 사죄를 왜 해? 백년 사는 일이 지중하여 천첩이 대군자께 중대를 지었사오니 차생차세 어찌다 속죄하며 대군자의 하늘같은 대덕을 세세생생 어찌다 갚사오리까?
이런 같으신 군자의 안감으로 너희들도 어찌 우리를 몰라보셨습니까? 쉽게 가면 복장 바꿔 입었는데 성의 바뀌었는데 왜 몰랐어?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 첩들이 어여비 여기서 용서하심인가 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네가 일부러 그랬겠지. 왜 병주의 역주야? 당초에 여와 미남하여 몇 달을 모시더고 그 몇 달이나 했었는데 이걸 몰라봐. 신기하게. 평생을 배운다 하여 모시고 내려올 때는 분변치 못하실 듯 하였고 첩들도 재상도 오히려 용서하심을 바라려니와 황한율계로 선녀를 기탁하여 정대하신 군자를 선리로 위인하여 연분을 맺는다 하오면 그 재상이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남자는 남자를 변신 좋아하고 그 다음 뒤에 볼 때 선녀를 각각했다라고 나오니까 선녀를 변신한 적도 있는 거지. 오, 변신의 대가?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근데 선녀가 어디서 실제로? 신기하다. 자, 그 다음. 어쨌든 그랬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 선율이 윤해서 연분을 맺는 것 자체가 이미 뭐한 거야? 해결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얘네가 이 삼칠남성 자체가 해결됐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자, 그 다음. 그러나 하왕의 천적들이 대군자의 공고지택을 받사오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삼가 바라건대 대군자 서방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후에 척들의 사생 영옥이 서방님께 달려싸우니 강과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바랍니다. 사생 영옥, 사생 죽음과 삶, 영예와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생이 청파에 듣기를 마치네 정신이 어지럽다. 왜? 거짓말 같으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거지 믿기가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꿈인지 생신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합니다. 말씀이 하도 유명해서 믿지 못하겠으니 다시 한번 해명해요. 중원에서 밤에 홍도남자 만날 때 홍생이 성천에 간 자체가 분명하고 이번에 유생이 안주에 간 일이 확실한데 어찌 그래? 아직도 못 믿는 거지. 두 남자가 머리인 줄 아니요? 사자하면 다시 말한다. 조그마한 천적들이 하늘에 내신 대군자를 기망할 때 무슨 길을 아니 쓰겠는가? 성천에 안주에 간다 하고 지쳐겠은들 서방이 눈에 띄지 않으면 어찌 알았으며 자고로 서인과 천인은 얕은 때가 많서 군자를 모함할 때 도리를 벗어나 악한 짓을 갖가지로 하는 법이 없고 군자는 정직한 심정과 정대한 행세가 평생 거짓된 일과 교활한 깨를 모르시니 어찌 유명하십니까? 쉽게 가면 우리가 그렇게 깨를 쓰는가 네가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속은 거는 네 잘못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돌려가고 있는 거네. 그죠? 집주도로 가진 않잖아. 자, 서방님께서 천성에 고성하사 부귀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태어나 28년 동안 정대한 성인의 책만 읽으시어 정대한 마음과 정대한 일만 하시고 바깥사람과 접촉하지 않으시니 어찌 권변술수 그 다음 삼오기계 권변술수 삼오기계 쉽게 가면 나쁜 술수와 나쁜 계략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걸 어찌 아시겠습니까? 맹자가 말씀하시되 분자는 강기기방이라 라고 하사오니 첩들의 100가지 흉계를 네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쉽게 우리가 당신을 속이는 게 잘못된 겁니다. 미안합니다. 뭐 다 밝혔어. 자, 이렇게 전사지 일일이 이야기하는데 인행이다만 두 사람의 입만 보고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다시 끌어앉으며 말한다. 부모지 학생의 공부가 차지 못한 이윤이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러면 실제로 뭐 했어? 이 삼칠상성도 얘네를 탓하진 않았지. 그래, 뭐 내가 공부가 덜 된 탓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름 또 착한 애네. 자, 중략불의 줄거리. 기대 홍덕 유지현은 이생의 엄숙한 태도를 보고 그동안 그들을 속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근데 이렇게 속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뭘까?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지칭할 때. 서방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 쉽게 가면 이생하고 연분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 한 거지. 처음부터. 이제는 잘생겼겠지. 최소한 얘네가 볼 땐 잘생겼을 거 아니야. 얘네가 볼 때 못생겼으면 뭐하러 얘하고 연을 맺으려고 하는 거야. 최소한 자기 눈에는 예뻐야지.
뭐 결혼을 꼭 예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주먹질만 나가지 않을 정도면 할만하지. 그렇지 않나? 아, 보고 주먹질 나갔다면 어떻게 같이 살아? 최소한 내가 볼 때 됐네 뭐 저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그래 결혼할 거 아니야. 그죠? 뭐 저도 그랬겠죠? 저 알고도 그렇고 나 맨날 그러는데 오빠가 잘생겼으니까 네가 나한테 반한 거 아니야. 그럼 대답 안 해. 헛소리 그만해. 뻑큐 날려줄게 맨날 그래. 그리고 왜 딱 한마디야. 오빠 꺼져. 무상한 주제. 내가 아니면 건사도 못했을 거지. 내가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내가 떠나줄게. 맨날 그런 얘기. 안 돼. 내 800이가 사라지는 거잖아. 와이프 땡땡 800. 와이프 팔이 내 100이야. 얼마나 편한데, 배우자면. 그 애는 딱히 필요한 게 별로 없어. 하나라도 어디야? 뭔가 다 필요 없으면 이건 이혼해야 되잖아. 하나라도 뭔가 필요하니까 결국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 명의 내 걸로 돼 있어. 하지만 모든 대출자도 내 이름 돼 있네. 빚도 다 내가 냈었잖아. 자, 어쨌든 이제 중량분의 줄거리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사색을 내리고 말한다. 사색이 밑에 나오죠. 말과 얼굴빛을 내리고 말한다. 이게 뭐야?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거냐. 받아들이고 속은 거를. 내 너희를 버리거나 두는 것은 내게 달렸거니와 만일 너희들과 100년 함께 지낼 지경에는 너희 생각은 어찌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100년 자체를 함께 지낸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는 거야? 말 그대로 이런 부부의 너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야 이제. 막 그렇게 되면 너희 생각이 어찌하는가? 두 남자가 끌어서 얘기한다. 이혼 재산은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오나 하여와 같은 홈남대덕 큰 덕을 뭐라도 이기겠지. 첩들이 거두시는데 첩들이 분고에 세신하고 부탕도하라고 사용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이생이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명색이 공부하던 선비도 기생첩을 넉넉히 세고 들어가면 아우들의 모양이 어찌 되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지금 결혼하지 않은 남자잖아. 그리고 이 두 남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뭐야? 기생이잖아. 그러면 실제 얘네들이 부인은 못 되는 일이잖아. 아까 충남자처럼. 그러면 벼슬도 하지 않고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집안에 첩들만 데리고 하면 집안 꼴이 좀 이상하지 않냐? 남들 볼 때 너무 우습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변사또가 얘기하는 그 장면이 말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럴 거 아니야? 결혼도 안 했는데 촉질부터 하면 남들이 뭐 할 거야? 저 공부도 안 하고 저 이런 게 비난받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야. 공직자들이 자기가 끼게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뭐 음주운전하거나 마약하고 그러면 공직자도 당연히 뭐 할 거야? 비난받잖아. 결국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자, 그 다음 또 너희들에다가 귀중에 가두고 나는 혼자 도로 공부할 지경이면 너희들의 심심함은 고사하고 나의 일도 쓸데없는 짓이라. 공연지 19만 버티미니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너희들의 편안함이 곧 나의 편안함과 똑같으니 좋은 도리를 의논함이요 너희들의 겁주려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선미된 자의 조심하기가 어려움이 이런 이유구나. 두 남자가 그제야 안색에 확인을 들고 공경한다. 서방님께서 은퇴되드리오사 첩들의 존재를 용서하시고 신문같이 귀하신 몸이 친히 왕림하실 지경에는 첩들의 재물이 수천석이 오니 돈도 많아. 무슨 도리를 못하겠습니까? 좋을 때도 주선하올 터이 없고 일동일점을 서방님께 여쭈어하올 것이오니와 우선 일단 지금 좋게 다 갈등 끝났으니까 술이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 먹자는 건 이미 뭐한 거야? 기본적으로 서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편하게 지내자. 뭐 이런 정도 의미겠지. 자, 오죽 못난 놈이 무당에 서방되며 여간 자놈의 기생에 뭐가 비가 됐나? 니네 맘대로 해라. 그 얘기는 뭐야? 니네 뜻대로 나도 따르겠노라?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전원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절한 거야. 1번에 볼 때 두 남자는 인생을 선의를 유인하기 위해서 선녀는 척했다. 그게 아까 디귿에서 3줄 정도 올라올 때 나오지. 평안율계로 선녀를 기탁하여 분자를, 즉 이생을 산이를 유인해서 연분 맺었다. 나오잖아 정확하게. 정답 1번. 나왔네.
나머지는 뭐 다 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리미전 문제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내용이 없겠죠. 자 2번 보기는 밑글의 앞뒤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이항으로 적절한 거야. 앞에 내용 이생은 명문가의 우선으로 부귀공명의 뜻을 주지 않고 여승을 멀리하여 학문에 전념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꼭 벼슬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자체를 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지. 뭐냐면 과거 자체에 이렇게 글자거나 이런 거를 입신명령이라고 하는 거잖아. 한 사람이 입신명령 하는 거는 당연히 부귀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벼슬에 글자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덕적 신념을 가진 거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거 추구했으면 도덕적 신념이 있는 게 아닌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홍도와 류지연은 평원도의 유명한 기생으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이상적 남성을 찾아 하늘에 간다. 그러다 만난 게 누군데? 이생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속인 거는 나쁜 거지만 뭐 한 거야? 얘를 골탕 먹이거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야. 속이는 건 나쁘지만 어쨌든 남자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지. 홍유 두 여자는 이생을 보고 자신들이 찾던 이상적 남성을 판단해서 뭐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속인 거. 뒤에 내용. 이후 이생은 도학자의 삶을 버리고 홍유 두 여자와 함께 평양에 남아 대규모로 교방을 운영하면서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 문화의 벽을 높인다. 그럼 나름대로 뭐 하는 거야? 자기 학문을 어쨌든 이용을 하는 거고 품격 있게 뭔가 이런 교방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잖아. 이생이 모함을 당해 귀향을 하고 교방만 폐쇄되고 세 번째, 무범이 발표로 귀향에서 풀려난 이생은 여생과 홍유 두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이네. 원섭리학은 아니지만. 그럼 1번에 볼 때 홍도와 류지연이 지니고 있는 수천석의 재물은 이생이 평양에서 교방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렇잖아. 얘네들이 돈이 있고 이생은 돈이 없으니까. 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돈 수천석 있어.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쓰면 되잖아. 두 번째, 홍도와 류지연이 이생에게 흉기를 사용한 까닭은 자신들의 반열을 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실제로 목적이 이렇잖아. 뒤에 보면.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이생이 도학자에서 성인의 책만이고 정대한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은 도학자의 삶을 버린 이후에도 긍정적 경영이었다. 그래서 뒤에 내용 첫 번째, 교방을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문의 벽을 높인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뭐 했기 때문이야?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얘도 정리 많이지. 네 번째, 이생이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가 어려움을 언급한 까닭은 자신이 홍과 류전이 찾던 이상적 남성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랬으면 마지막에 술 먹으면서 니네 뜻대로 하는 이게 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선비된 조심하기 어려운 까닭을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도덕적 신념 자체를 계속 가지고 이걸 안 깨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오히려. 나왔죠. 마지막 5번. 이생이 아무데나 곤란하게 하거나 홍도와 류전에게 피해를 입혀서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평에 남은 이유가 있다. 맞잖아. 그래서 실제로 집에 안 들어가고 니네도 침심할 거니까 그냥 평에서 살자. 이래버린 거다. 그 다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1번에 볼 때 오늘 즐거움의 평균극점에 홍유 두문생 데리고 경합상문을 하시던 것과 어떠합니까? 그러면 1번에 볼 때 기억은 자신이 감추는 사실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말이다. 맞지? 그리고 실제로 몰랐잖아. 두 번째, 니은. 온전한 있거니와 몫이 흥겨운 풍지에 어찌 이만하게 된가. 그러면 상대방이 감추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지. 아직까지는.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엎드려 상갑할 건데 대군자 서강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감추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 들킨다? 아니잖아. 디귿에서는 이미 뭐 한 거야? 자신들이 숨긴 것을 이미 다 뭐 한 거야? 밝힌 상태잖아. 이런 상태잖아. 그러니까 감추는 사실이 없지. 그래 디귿에는 이걸 밝히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야.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골탕 먹인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네 번째, 리을은 잊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대방이 밝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지금.
마지막 미음은 상대방이 밝힌 사실을 받아들이고서는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0년을 니네와 함께할 지령이다 라고 했으니까 받아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4번 적절하지 않은가요? 1번에 조롱이 심하구나. 근데 아까 이 부분에서 나올 때 조롱이 심하구나 이 말까지는 아직 뭐 한 거야? 부기녀의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아직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볼 때 속인 자의 속임수가 성공해서 속임을 당한 자가 조롱 풍자에 대해 격화되었다. 안 맞지. 아직은 자기가 속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럼 정답 1번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부기녀 이거 진짜 안 돼. 이런 미를 가야지. 나와야 되죠. 두 번째, 여호와 유념하여 몇 달을 보실 때 나는 관련해서 속인 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속임을 당한 자에게 접근했다. 그래서 여호와 유념이 남자가 변화하여 여자가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축들이 100가지의 흉계를 어찌 측량하겠는가 라는 관련해서 속임을 당하는 자의 도덕적 신념이 타인의 의도가 작용해서 깨트려졌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깬 게 아니라 속아서 깨는 거니까. 네 번째, 학생의 공부가 차지 못한 이유인이 누구를 원망했는가 라는 관련해서 속임을 당한 자의 회절이 속임을 당한 자의 취약성 때문에 일어난 면도 있다. 그렇지. 내가 공부가 덜 됐으니까 이거는 자기 약점이잖아. 그 다음 마지막, 내일도 쓸데없는 짓이라 너희들의 편함이 곧 나의 편함이니 좋은 데를 의논하라 라는 관련해서 속임을 당한 자가 회절을 경험한 후에 3회 방식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 어떻게 바꾼 거야? 공부를 이제 중대 그만두는 거지. 그리고 뭐 할 거야? 니네들 따르고 첩을 받아들인 거니까 이전과 다른 점이잖아. 이전에는 첩 같은 거 생각 안 했겠지. 근데 지금은 속은 다음에 니네 의도가 그러니까 첩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뀐 거지. 어려운 문제네. 야. 와, 그 다음 거는 되게 불친절하지 않냐? 보기에 뭐 설명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4번 보기 봐봐. 유일천전은 이거 또 다른 얘기잖아. 앞에 있는 얘기가 다르게. 이러면 이거를 한 5, 6분 안에 푸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되게 너무 기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자, 오늘 깔끔하게 문제 한번 끝내고 독서책을 안 갖고 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냥 독서만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러면 책 한 번 안 갖고 되잖아.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그치? 10시에서 조금 오버됐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한 5분 정도. 빨리 끝내볼게. 진짜 빨리 끝내볼게. 자, 풍경 문제는 그냥 볼게요, 처음부터. 자, 무심자는 이렇게 말한다. 근데 무심자는 나오지. 작가라고. 그러니까 작가는 말한다니까 작가가 지금 들어오는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 있던 일인데 나는 해진 배옷을 입고 여인말을 타고 노복도 없이 혼자 전주성의 서쪽을 따라 얼음고개를 오르고 있었다. 그때는 봄이고 3월 상순이다. 옥사꽃과 자두꽃이 온성원에 가득 피어 있었다. 저 멀리 어떤 장관산이 보이고 대지팡이를 등에 지고 허름하고 짤막한 배옷을 입은 그는 마음껏 노래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머리털과 머리칼이 눈전이었다. 그 노래를 보니 이해했다. 강우의 기약을 두고 10년을 그렇게 속세에 살아왔으니 그것을 모르는 갈매기는 늦게 온다고 얘기하지만 임금의 은혜가 지중하니 갖고 나서 속세로 가겠노라. 이게 이제 노래 내용인 거지. 내가 탐나를 바로 앞에 나와 그제야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서울의 옛 박사 손경훈이었다. 무신자는 예전에 그와 균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 대지팡이를 짚은 건 늙어서일 거고 짤막한 배옷을 거친 건 가난할 테고 그냥 걸어가는 건 말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 거야? 이건 진짜로 뭐 한 거야?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이때 경훈이 웃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거야? 원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서로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인 거지 이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내 나이가 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내는 예전에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신내는 늙은 학생입니다.
의뢰는 음악 중에 으뜸나는 것이죠. 늙은 학생서 범단의 성에게 어딜 가는 것 뿐입니다. 선생님은 이게 이상하신가요? 쓴내가 있는 선생님은 옛날에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던 분인데 수놓은 비단으로 해품의 옷을 바꿔 입고 멋진 청춘만 대신에 여인말을 타고 설랑 그 많던 뒤따는 종들은 어찌하시고 종 하나 없이 서울의 큰길 대신 선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계십니까? 생일은 오히려 선생님이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그리해서 마침내 서로 즐겁게 놀리며 한나발을 보낼 거는 것이다. 이 얘기 뭐야? 경운도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서로 뭐 하는 거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그 뒤에 볼 때 서로 웃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송경훈은 서울 사람이다. 근데 이러고 지금 송경훈 얘기하면 주인공이 누가 아닌 거야? 무심자가 아닌 거지. 송경훈이 주인공인 거야. 자기 말은 옛날에 이절도사의 노복이었다. 그 얘기는 뭐야? 신분이 낮았다는 거지. 노비니까. 인천하고 제도가 있어. 특별히 노부정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침내 군공으로 사과벼슬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체구고 하찮게 꺾고 품체가 좁고 피고였으며 가난스러운 눈은 별처럼 빛난데다가 휘영이 아름답고 담소들했으니 말하자면 참으로 호남자였다. 이게 과거의 송경훈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는 타고나길 운율을 잡아왔다. 그러면 실제로 이 송경훈이라는 사람은 뭐야? 음악에 대한 재능은 선천적인 거죠. 왜 이 사람이 음악 자체는 타고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고난 거야. 집안에 음악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아 근데 그거 마찬가지 아니야. 뭐 아인슈타인도 집안에 물리학자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물리학자 된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자, 9살 때 비판을 배웠는데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게 되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고 12살 때는 서울과 근방까지 이르 났다. 아르생인 대들보 아래 화려한 잔치가 그의 거처였고 금인과 옥간자름 한 고위관료가 그의 동반자였다. 그 얘기 뭐야? 그런 고위관료의 잔치마다 이 사람이 불려갔다는 거잖아. 꽃장식과 구름같이 풍성하게 머리 올린 기녀들이 그의 자국에 있었고 등록올린 양과 필리리라는 피리가 그의 위를 놓았다. 강물 같은 틀에 상과 같은 안주와 1천석의 비전과 1만관의 돈이 그의 잔치 비용을 쓰였다. 아, 그 잔치의 비용을 쓰였다. 누구의 집에서도 그에게 밥을 주었고 그에게 옷을 주었다.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고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거니와 반평생 역시 이렇게 잔치에 불려다니면서 끝난 것이다. 평생 그럼 뭐 한 거야? 쟤네가 그냥 이용하고 산 거잖아. 사람들이 어깨를 붙이고 말들이 서로 말고를 받으며 밀등조차 없을 정도로 북적거린 연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소화스 어딨어? 암흑가에서 불려갔다니. 소화스 어딨어? 암흑의 성공에 불려갔다는 건 그 얘기 뭐야? 당연히 이런 자체에 소화스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소화스가 찾았다는 얘기야. 당연히 여기 그래 있었었고. 그가 이미 한 군데 불려가 버리고 나면 남은 자리가 쓸쓸해져 즐거워하니가 들었다. 온 도성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 온갖 기회들, 이틀면 글쓰기, 활쏘기, 말타기, 그림, 바둑, 장기, 수놀이 같은 것들이 서로의 지극한 경지를 칭찬할 때 다들 자기 친구에게 어째 송경훈의 비파 같네 라고 했고 나무하고 소먹이는 아이들이 모여놀다가 누가없이 재미있는 말을 할 때도 자기 친구에게 어째 송경훈의 비파 같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디귿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칭찬인 거잖아. 이 칭찬할 때 송경훈의 이름을 약간 명사처럼 썼다는 거지. 그 정도로 뭐 했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송경훈의 이름이 혹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아예 보통 명사처럼 쓰일 정도로. 대단한 거네. 자, 그 다음 중요한 상황. 전주는 큰 도시이다. 그런가? 모르겠다. 전주가 큰 도시야. 과거에는 컸었어요. 과거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 바로 밑에가 남원이거나 뭐 그럴 거예요. 김제 있고 하는데 남원이 전주에 같은 선열로 섞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랬다가 지금 나눠진 거니까. 되게 힘들어. 자, 인물의 많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지만 백성주택에는 어려움이 많고 화려함과 승선하지 않은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에서 말고는 그 경내 음악 소리가 들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경훈이 전주에 와서 촬영부터 이곳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모두 즐거워하게 되어 밀려오는 파도이냐 잔뜩 몰려들었다.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이 사람 음악은 어디 가든 인정난다는 거잖아.
스님이 찾아올 때마다 경호는 비록 무슨 일을 하던 중이라도 어금없이 서둘러 그만두고 비판을 받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이르렀다. 쇳내같이 하찮은 것을 귀하께서 좋게 모아주시는 이유는 쇳내의 손에 있을지요. 쇳내 어찌 감히 손을 더디 노릴 수 있겠으며 쇳내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곡절을 갖추어 비판을 타기 시작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연주를 끝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하인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이렇게 응대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런 길이 20년이 이르도록 게을리지 않았으니 이로써 전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었다. 전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전주는 큰 도시라 인물들도 적지 않은데 사람들을 하나하나마다 그 마음을 다해 기쁘게 해주다니 순경은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야. 항상 수십 명이 되도록 건드리고 있었는데 행동거지의 범죄나 서정성하고 종연한 방식은 유교에서 일륜론 같은 경우와 당연히 없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나이가 들어 성대해졌다. 왜? 그 사람의 제자들도 스승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으니 당연히 스승의 뭐랄까 이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근방의 고요 수령이나 절도자 등이 스승과 먼저 데려가려고 다툴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언젠가 그와 함께 음악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경우는 이런 말을 했다. 비판의 옛곡조와 요즘곡조가 다른데 지금 사람은 대체로 옛곡조를 내치고 요즘곡조를 순서하고 있습니다. 유독 저는 옛곡조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옛곡조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지. 여기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이런 요즘 곡조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 서로 안 맞는데 뭔가? 그치? 안 맞잖아. 그래서 제 소리를 낼 때 전부 옛곡조를 채우고 요즘 곡조가 끼어들지 못한 게 저의 마음에 흡족하고 이야말로 음악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하지도 천박하지도 않으며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 소리를 낸다면 말세의 사악한 소리를 씻어내고 저 훌륭한 옛날의 반응음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평생 그런 음악을 하여 즉 옛 곡조의 음악을 하여 후세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아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풍경이 볼 때는 이 요즘 곡조를 아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말세의 사악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얘네들 비난하기 되게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치? 자, 그렇지만 저희 연주를 듣는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주하면, 즉 옛곡조를 연주하면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고 잘 이해를 못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나왔다. 손병훈이라는 사람의 음악관이 나왔지. 이 음악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느낀 게 있지. 얘네들 좋아하는 게 이거라면 내 거보다 일단 몇 개 맞추자. 이래야지 내가 즐거워할 겁니다. 이런 사람인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만약에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러지 않겠지. 천해. 어떻게 이런 음악을 이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들한테 맞추는 거지. 만약 사람들이 클래식을 이해 못해. 그리고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해. 그러면 트로트를 자기가 클래식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야. 물론 우리는 트로트 듣지 않겠지만. 뭐 임영웅 콘서트 갈 거야? 갈 거야? 임영웅 콘서트? 일단 안 갈 거야. 일단 트로트를 안 갈 거야. 딸이 흥복쇼 물어보면 갈 만한 의향이 있지만 진짜 안 갈 거야. 그치? 트로트는 재미없어. 자, 그래서 음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만일 음악을 듣고도 즐겁지 않다면 비록 안이나 증점이 여기서 검은고를 연주한다는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다만 저의 곡조를 변주해서 요즘 곡조를 간간히 섞으면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니까 뭐한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뭐하는 거야? 연주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봤잖아. 얘네가 이거
좋아하면 나도 이거 섞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신성이 어떤 사람이야? 타인에게 배려하는 사람인 거지. 배려하는 사람인 거야. 뭐 깔 게 없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신자가 이거 쓴 이유는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순경이라는 사람을 예천하게 쓴 거지. 딱 봐도. 자, 문제 1번. 적절한 거야? 4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서울 살다가 나중에 전주 이사했겠죠? 처음에 아까 서울에서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음악까지만 태어났다? 안 맞지. 처음에 노비집안에 태어났다가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음악가의 집안에 태어난 건 아니지. 정답 2번. 세 번째, 동등하게 음악을 들려줬지. 누구라도 뭐 했어? 맞춰서 음악 다 연주해줬잖아. 네 번째, 순경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제자들의 품행이 긍정적 증명했다. 그게 A의 바로 위에 나오지. 그래서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식을 유교에서 인륜과 된 경우와 다름이 없었게 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이 더 이름났다. 나와주잖아. 마지막, 손경훈이 전주에서 펼친 음악 활동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음악을 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주에 이전에 갔을 때 그 음악을 듣고 음악을 받아내고 좋아하고 찾고 또 그랬잖아. 두 번째 문제, 무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손경훈의 외향부터 아까 했었죠. 잘생겼다고. 그럼 긍정적인 거 맞네. 두 번째, 주인공하는 일화들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의 성격이 뭔데?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 전주에 관한 이런 얘기를 거잖아. 세 번째, 작중 서술자 등장했죠. 무신자라고 해서. 그리고 손경훈을 뭐해서 서술한 거지. 네 번째, 주인공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인용해서 그의 내적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근데 무신자가 갖고 있는 내적 갈등이 없었잖아. 손경훈은 내적 갈등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 자체가 아예 없는 소설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정답 4번. 나오지? 자, 그냥 3번은 넘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의 기억은 손경훈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안타까움에서 비롯되었다. 에이.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마음껏 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안타까움이나 뭐 연민이나 이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전혀 없지. 맨날 그 위에서 볼 때 웃으면서 말했다. 근데 웃으면 하면 안타까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밑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줄 위에서 어떤 심리로 말하는지를 봐야지. 정답 1번. 나왔네. 볼 것도 없는데. 자, 그 다음 4번. 윗글의 손경훈이 보기에 유유춘에게 해줄 말도 적절한 거야. 자,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주를 이루었는데 그런 동안에 5손가락에 모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3년 정도 만에 제주 이루는 게 뭐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금 연속이 되게 어렵대요. 그런데 기회는 너무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거지는 못 쓰는 해금 하나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되지요.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바를 얻고 벙어리에 돈까지 걷어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춘의 해금이라면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춘은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유춘은 분명히 중요한 게 나오지. 사람들이 내 음악을 이해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손경훈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야? 그럼 사람들이 이해하는 음악을 하면 되잖아. 거지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만 잘하는 음악 하니까 지금 돈을 못 벌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음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못 하겠지. 왜?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정답 나올 게 뭐밖에 없어? 1번 한번 볼까요? 다른 음악을 회복한다. 아니지. 사람에게 맞춘 음악을 하라고 얘기했잖아. 안 맞아. 두 번째, 음악의 중요한 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렇지. 얘가 정답이지. 사람들이 유유춘의 해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더라도 사람들을 음악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뭐한다? 원하는 음악을 먼저 하면서 나중에 네 음악을 이해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 했어? 완전히 여기 맞춘 게 아니라 예곡자면서 요소목줄을 섞었잖아. 일부러. 그렇게 된 거죠. 정답 2번 나왔죠. 자, 그럼 이제 금요일까지 숙제? 어차피 아직은 하면 돼.
아직 안 써서 다. 언제나 아유 하자. 여기까지. 확인은 안 갖고 와도 돼. 이렇게 한 숙제. 있잖아, 이거 별거 없잖아. 이거 선생님 저번 주 숙제잖아. 문학책 안 가져도 예, 문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저 금요일날 이외에는 다른 거 숙제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모의고사 책 갖고 와. 어디까지 했는지 각질 검사하게. 가져와. 6월달 모의고사. 검사하게. 다들 원래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돼 있어야 돼? 9까지 돼 있어야 돼. 9까지. 이날짜 9가 9까지. 국어권한테 9까지. 비둘기가 999하고 올 때 그 9.